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린 강력한 군대였을까요? 아니면 대지를 황폐하게 만든 끔찍한 기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인류의 가장 끈질기고 무서운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의 문명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때로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버린 거대한 재앙, 바로 전염병의 역사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지혜와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식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저희가 더 가치 있는 역사에 숨겨진 조각들을 발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14년부터 1918년까지 5년간 이어진 제1차 세계대전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약 1,000만 명에 이릅니다. 현재 대한민국 서울의 인구 전체가 사라진 것과 맞먹는 엄청난 숫자죠. 하지만 바로 그 비슷한 시기 1918년에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은 불과 3년 만에 최소 2,500만 명에서 최대 5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체 사망자 수와 비슷하고 1차 대전 사망자의 서너 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예로부터 전쟁보다 무서운 것이 역병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대량 살상 무기가 없었던 전근대 시대에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가뭄과 역병이었습니다. 인류가 농사를 짓고 도시를 이루고 국가를 건설하며 문명을 발전시키자 역설적으로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치명적이고 강력한 전염병의 위협에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사를 뒤바꾼 전염병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이름을 떠올릴 겁니다. 바로 흑사병입니다. 인류 역사상 흑사병만큼 거대하고 즉각적인 사회 변화를 일으킨 전염병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봉건 영주들의 힘의 균형과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절대적인 종교적 권위로 유지되던 중세 유럽 사회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들어 놓은 재앙. 과연 흑사병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흑사병, 즉 페스트를 일으키는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라는 균은 사실 유럽이 원산지가 아닙니다. 본래는 멀고 먼 동쪽, 중국 인난 지방의 풍토병이었습니다. 14세기 유럽에서 흑사병이 대유행했는데 그 시대에 어떻게 그토록 멀리 떨어진 지역의 풍토병이 유럽 대륙까지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중국과 유럽 사이에는 히말라야 산맥, 타림 분지, 고비 사막과 같은 거대한 자연 장벽들이 가로막고 있어 교류가 쉽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 해답은 바로 13세기에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했던 거대한 제국, 몽골에 있습니다. 몽골 제국은 유라시아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를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했습니다. 이른바 팍스 몽골리카, 즉 몽골에 의한 평화시대가 열리면서 동서양의 교역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졌습니다. 비단과 향신료뿐만 아니라 문화와 기술, 그리고 안타깝게도 질병까지도 이 거대한 교역망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죠. 몽골 제국 말기, 흑사병은 이미 중국을 넘어 중앙아시아의 스텝 지대까지 진출해 있었습니다. 쥐에 기생하는 벼룩을 매개체로 조용히, 하지만 착실하게 세력을 넓히고 있었죠. 몽케칸 사후 몽골 제국이 여러 칸국으로 분열되면서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지역은 킵차크 칸국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킵차크 칸국은 흑해 북부 연안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며 당시 흑해 무역을 주도하던 제노바 공화국과 충돌이 잦았습니다. 그리고 1346년 킵차크 칸국 군대는 제노바의 무역 도시였던 크림반도의 카파를 포위하고 공성전을 시작합니다. 공성전의 달인이었던 몽골군의 후예답게
킵차크군은 투석기를 이용해 온갖 것들을 성벽 안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온갖 것들 중에는 바로 흑사병으로 죽은 병사들의 시신도 섞여 있었습니다. 당시 공성전에서 시체를 던지는 것은 심리적 압박과 악취로 적의 사기를 꺾는 흔한 전술 중 하나였지만 이때만큼은 달랐습니다. 킵차크군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인류 역사상 최악의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 안으로 던져진 시신들을 통해 흑사병은 카파 시내로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도시가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제노바의 상인들은 배를 타고 필사적으로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메시나 항구에 도착한 12척의 상선이 바로 유럽 흑사병의 비극적인 서막을 열게 됩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대부분의 선원은 배 위에서 죽어 있었고 살아남은 소수의 생존자들조차 온몸의 피부가 검게 썩어 들어가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메시나 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이 배들을 추방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쥐들은 밧줄을 타고 육지로 내려왔고 병균은 항구에 상륙했습니다. 당시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던 메시나를 통해 흑사병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347년 메시나에서 시작된 죽음의 행렬은 불과 1년도 안 되어 이탈리아 전역과 프랑스 대부분을 휩쓸었고 스페인과 발칸반도까지 번졌습니다. 그 전파 속도가 너무나 끔찍하고 빨랐기에 후대의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죽음의 해라고 불렀습니다. 3년 뒤인 1350년경에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발트의 연안 국가들까지 흑사병의 영향권에 들게 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병을 피해 다른 지방으로 도망치는 피난민들이 오히려 흑사병의 날개를 달아준 셈이었습니다. 평균 전파 속도는 하루에 2에서 8km에 달했는데 이는 말을 타고 이동하는 속도라기보다는 걸어서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이 주요 전파 매개체였음을 보여줍니다. 불과 3년 만에 흑사병은 유럽 전역을 집어삼켰습니다. 당시 유럽의 의학 수준으로는 이 재앙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위생관념이 희박했던 사람들은 잘 씻지도 않았고 병에 걸리면 치료를 받기보다 성당에 모여 기도를 드림으로써 오히려 감염을 확산시켰습니다.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법이라곤 피부에 생긴 종기를 째서 고름을 짜내거나 나쁜 피를 뽑아낸다며 사혈을 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냄새가 병을 옮긴다고 믿는 독기설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향기로운 꽃이나 향료를 들고 다니며 병을 막으려 했습니다. 후대에는 새 부리처럼 생긴 가면을 쓴 역병 의사들이 등장했는데 그 부리 끝에 약초나 향료를 채워 넣어 나쁜 공기를 정화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기독교의 종말론 사상과 맞물려 흑사병을 신의 징벌로 여기는 풍조가 만연했습니다. 스스로 죄를 씻는다며 채찍으로 자신의 몸을 때리면서 순례를 다니는 채찍 고행단까지 등장했으니 당시 유럽 사회가 얼마나 큰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세 유럽은 중앙 집권화가 미약한 봉건제 사회였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일사불란한 방역 조치는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유럽 사회의 정신적 지주였던 가톨릭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교회도 온갖 방법으로 병을 막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노력들이 대부분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성직자들은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 돌보거나 위로 행위를 했고 1대1로 고해성사를 진행했으며 다 함께 모여 성체성사를 거행했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무지는 가장 헌신적이었던 성직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수많은 성직자들이 흑사병으로 목숨을 잃었고 심지어 외부와 단절된 폐쇄적인 수도원조차 이 재앙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 수도원에서는
동료 수사들이 모두 죽고 홀로 남은 마지막 수사가 그 비참한 현실을 기록하다가 결국 자기 자신마저 죽음을 맞이해 기록이 중간에 끊겨버린 문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합리적인 조치들이 시도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환자들을 격리하고 그들이 쓰던 물건을 불태우는 등 현대적인 방역의 개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대도시 밀라노는 환자가 발생한 집의 모든 가족을 집안에 가두고 문을 봉쇄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통해 인구의 15% 희생만으로 도시 전체를 지켜내기도 했습니다. 비인간적인 방법이었을지 모르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처절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했던가요? 이 끔찍한 흑사병은 역설적으로 유럽 문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 많게는 절반이 사망하면서 기존의 사회 질서가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첫째, 교회의 권위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신의 대리인이라는 성직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가고 간절한 기도가 아무런 효과를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점차 교회에 대한 불신과 회의감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죽은 성직자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자격미달의 인물들을 무분별하게 임명하면서 교회의 부패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는 종교개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둘째, 중세의 근간이었던 봉건제도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인구가 급감하자 노동력의 가치가 폭등했고 농노들의 임금이 치솟았습니다. 영주에게 억압받던 농노들은 더 나은 대우를 찾아 도시로 떠나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영주와 귀족들은 노동력 부족과 임금 상승, 물가 폭등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봉건제도와 종교의 절대적 권위가 약화되는 가운데 사람들은 신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 사고를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인문주의, 즉 르네상스의 서막이었습니다. 또한 심각한 노동력 부족은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어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발명과 같은 혁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흑사병을 르네상스의 도화선이 된 축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흑사병은 여전히 완전히 퇴치된 병은 아닙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매년 수천 건의 발병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흑사병은 세균성 질환이라 현대의 항생제로 쉽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중세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죽음의 그림자는 이제 인류의 과학 앞에 그 힘을 대부분 잃게 된 것입니다. 흑사병이 중세의 질서를 무너뜨렸다면 근대 산업화 시대의 도시를 공포에 떨게 한 또 다른 유령이 있었습니다. 바로 콜레라입니다. 콜레라는 본래 인도 겐지스강 유역의 풍토병이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전 세계의 식민지를 건설하며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이룬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면서 이 병을 전 세계로 퍼뜨리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제국은 인도로부터 부와 자원을 가져갔지만 콜레라라는 치명적인 특산물도 함께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1817년 인도에서 대규모로 창궐한 콜레라는 영국 본토로 상륙했고 풍토병에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진화했습니다. 당시 영국, 특히 수도 런던은 산업혁명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은 미비했고 도시의 위생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콜레라균에게는 그야말로 블루 오션이었던 셈이죠. 영국을 거점 삼아 콜레라는 유럽 전역은 물론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까지 물과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1854년 런던의 소호 지역에서 콜레라가 다시 대규모로 창궐했습니다. 이때
왕실 내과 의사였던 존 스노우는 이 기회에 콜레라의 감염 경로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콜레라 환자나 사망자가 발생한 집을 지도 위에 일일이 점으로 표시하며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지도를 보다가 놀라운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대부분의 환자 발생이 브로드가에 있는 한 공용 펌프 주변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존 스노우는 브로드가의 펌프물이 오염되었다고 확신했지만 몇 가지 예외 사례가 그의 가설을 흔들었습니다. 펌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햄프스테드 지역에 사는 할머니 환자가 있었고, 반대로 펌프 바로 옆에 있는 양조장과 한 공장에서는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발로 뛰며 이 미스터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햄프스테드의 할머니는 어릴 때부터 마시던 브로드가의 펌프 물맛이 더 좋아서 굳이 하인을 시켜 그곳에 물을 길어다 마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펌프 옆 공장 사람들은 자신들만 사용하는 깨끗한 지하수 펌프가 따로 있었고, 양조장 직원들은 물 대신 맥주를 마셨기 때문에 화를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증거가 펌프를 가리키자 존 스노우는 즉시 지방당국을 설득하여 문제의 펌프 손잡이를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소호 지역의 콜레라 유행은 잦아들었습니다. 훗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최초 발병자의 집 오물 정화조가 낡아 새어나온 콜레라균이 토양을 통해 바로 옆에 있던 펌프의 우물을 오염시켰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패턴을 분석해 질병의 근원을 찾아 제거하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역학조사의 개념입니다. 존 스노우가 펌프 손잡이를 제거한 이 사건은 바로 인류 최초의 과학적 역학조사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중보건이라는 개념이 정립되었고, 런던의 열악한 상하수도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콜레라는 왜 그토록 치명적일까요? 우리 몸은 유해한 세균이 들어오면 설사나 구토를 통해 빠르게 배출하려는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콜레라균은 이 방어 기제를 역이용합니다. 장에 침투한 콜레라균은 독소를 분비해 장세포가 수분과 전해질을 흡수하는 기능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오히려 세포 안의 수분을 장으로 쏟아내게 만들죠. 하루에 최대 20리터의 수분이 설사로 빠져나가는데 물을 마셔도 흡수가 되지 않으니 환자는 극심한 탈수 상태에 빠져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존 스노우와 같은 선구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콜레라가 큰 위협이었습니다. 병원도 깨끗한 물도 부족한 곳에서는 간단한 탈수 증상조차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1960년대 인류는 기적처럼 간단한 해법을 찾아냅니다. 바로 경구수애교법입니다. 맹물은 흡수되지 않지만 우리 몸의 체액과 비슷한 농도의 소금과 설탕을 섞은 물은장에서 흡수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비싼 약이나 의료 장비 없이도 이 간단하고 저렴한 설탕 소금물은 전 세계 수많은 아이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콜레라는 인류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역학조사와 공중보건, 그리고 간단하지만 위대한 의학적 발견을 이끌어낸 질병이기도 합니다. 흑사병, 콜레라, 이 무시무시한 이름들조차 한 수 접고 들어가야 할 인류 역사상 최악이자 최강의 살인마가 있었습니다. 인류가 유일하게 완전 박멸에 성공한 질병. 지금은 미국과 러시아의 연구실에 바이러스 샘플만 봉인되어 있는 전설의 끝판왕. 바로 천연두입니다. 천연두는 너무나 오랫동안 인류와 함께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언제 유행했다고 말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기원전 4000년경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람세스 5세의 미라에서도 그 흉터가 발견될 정도입니다.
치사율은 기본 30%, 전염성은 감기와 비슷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10명 중 3명은 죽고 살아남더라도 얼굴에 곰보 자국이라는 끔찍한 흉터를 평생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프리카와 유라시아 대륙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천연두에 대한 어느 정도의 면역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바이러스와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던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15세기 말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가져온 총과 칼보다 더 무서운 무기는 바로 천연두 바이러스였습니다. 면역력이 전혀 없었던 원주민 인구의 90% 이상이 천연두를 비롯한 구대륙의 전염병으로 사망했고 이대했던 아즈텍과 잉카 제국은 싸워보기도 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수천 년간의 공존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천연두에 한 번 걸렸다가 살아남으면 다시는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약하게 천연두를 앓고 지나가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환자의 고름딱지를 가루내어 코로 흡입하거나 피부에 상처를 내고 고름을 바르는 인두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현대 백신의 원리와 같았지만 바이러스의 독성을 조절할 수 없었기에 성공 여부는 그야말로 복불복이었습니다. 시술을 받다가 되려 심하게 앓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도 2%에 달했으니 목숨을 건 도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위험한 도박에 종지부를 찍은 인물이 바로 영국의 의사 에드워드 제너입니다. 18세기 말 제너는 시골 마을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소젖을 짜는 여성들은 우두라는 소의 가벼운 질병에 걸리기는 하지만 치명적인 천연두에는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1796년 제너는 역사적인 실험에 착수합니다. 그는 우두에 걸린 여성의 고름을 채취하여 제임스 핍스라는 8살 소년의 팔에 접종했습니다. 소년은 가벼운 열과 함께 며칠 앓다가 금방 회복했습니다. 몇 주 뒤 제너는 소년에게 진짜 천연두균을 접종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소년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소의 질병인 우두가 인간의 천연두에 대한 면역을 만들어준다는 사실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소에서 유래했다고 해서 백신이라 이름 붙여진 이 우두법은 인두법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는 인류가 질병과의 싸움에서 거둔 가장 위대한 승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제너의 발견 이후 전 세계는 천연두 퇴치를 위한 긴 여정을 시작했고 마침내 1980년 세계보건기구는 지구상에서 천연두가 완벽하게 사라졌음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는 인류가 힘을 합쳐 질병을 정복한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로 과학과 국제협력의 위대한 승리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끊임없는 투쟁이 역사였습니다. 흑사병은 중세시대를 끝내고 근대의 문을 열었고 콜레라는 우리에게 공중보건의 중요성을 일깨웠으며 천연두와의 싸움은 백신이라는 위대한 무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재앙들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비극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고통 속에서 인류는 배우고 성장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린 강력한 군대였을까요? 아니면 대지를 황폐하게 만든 끔찍한 기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인류의 가장 끈질기고 무서운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의 문명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때로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버린 거대한 재앙, 바로 전염병의 역사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지혜와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식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저희가 더 가치 있는 역사에 숨겨진 조각들을 발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14년부터 1918년까지 5년간 이어진 제1차 세계대전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약 1,000만 명에 이릅니다. 현재 대한민국 서울의 인구 전체가 사라진 것과 맞먹는 엄청난 숫자죠. 하지만 바로 그 비슷한 시기 1918년에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은 불과 3년 만에 최소 2,500만 명에서 최대 5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체 사망자 수와 비슷하고 1차 대전 사망자의 서너 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예로부터 전쟁보다 무서운 것이 역병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대량 살상 무기가 없었던 전근대 시대에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가뭄과 역병이었습니다. 인류가 농사를 짓고 도시를 이루고 국가를 건설하며 문명을 발전시키자 역설적으로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치명적이고 강력한 전염병의 위협에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사를 뒤바꾼 전염병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이름을 떠올릴 겁니다. 바로 흑사병입니다. 인류 역사상 흑사병만큼 거대하고 즉각적인 사회 변화를 일으킨 전염병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봉건 영주들의 힘의 균형과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절대적인 종교적 권위로 유지되던 중세 유럽 사회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들어 놓은 재앙. 과연 흑사병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흑사병, 즉 페스트를 일으키는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라는 균은 사실 유럽이 원산지가 아닙니다. 본래는 멀고 먼 동쪽, 중국 인난 지방의 풍토병이었습니다. 14세기 유럽에서 흑사병이 대유행했는데 그 시대에 어떻게 그토록 멀리 떨어진 지역의 풍토병이 유럽 대륙까지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중국과 유럽 사이에는 히말라야 산맥, 타림 분지, 고비 사막과 같은 거대한 자연 장벽들이 가로막고 있어 교류가 쉽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 해답은 바로 13세기에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했던 거대한 제국, 몽골에 있습니다. 몽골 제국은 유라시아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를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했습니다. 이른바 팍스 몽골리카, 즉 몽골에 의한 평화시대가 열리면서 동서양의 교역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졌습니다. 비단과 향신료뿐만 아니라 문화와 기술, 그리고 안타깝게도 질병까지도 이 거대한 교역망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죠. 몽골 제국 말기, 흑사병은 이미 중국을 넘어 중앙아시아의 스텝 지대까지 진출해 있었습니다. 쥐에 기생하는 벼룩을 매개체로 조용히 하지만 착실하게 세력을 넓히고 있었죠. 몽케칸 사후 몽골 제국이 여러 칸국으로 분열되면서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지역은 킵차크 칸국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킵차크 칸국은 흑해 북부 연안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며 당시 흑해 무역을 주도하던 제노바 공화국과 충돌이 잦았습니다. 그리고 1346년 킵차크 칸국 군대는 제노바의 무역 도시였던 크림반도의 카파를 포위하고 공성전을 시작합니다. 공성전의 달인이었던 몽골군의 후예답게 킵차크군은 투석기를 이용해 온갖 것들을 성벽 안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온갖 것들 중에는 바로 흑사병으로 죽은 병사들의 시신도 섞여 있었습니다. 당시 공성전에서 시체를 던지는 것은 심리적 압박과 악취로 적의 사기를 꺾는 흔한 전술 중 하나였지만 이때만큼은 달랐습니다. 킵차크군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인류 역사상 최악의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 안으로 던져진 시신들을 통해
흑사병은 카파 시내로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도시가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제노바의 상인들은 배를 타고 필사적으로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메시나 항구에 도착한 12척의 상선이 바로 유럽 흑사병의 비극적인 서막을 열게 됩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대부분의 선원은 배 위에서 죽어 있었고 살아남은 소수의 생존자들조차 온몸의 피부가 검게 썩어 들어가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메시나 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이 배들을 추방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쥐들은 밧줄을 타고 육지로 내려왔고 병균은 항구에 상륙했습니다. 당시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던 메시나를 통해 흑사병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347년 메시나에서 시작된 죽음의 행렬은 불과 1년도 안 되어 이탈리아 전역과 프랑스 대부분을 휩쓸었고 스페인과 발칸반도까지 번졌습니다. 그 전파 속도가 너무나 끔찍하고 빨랐기에 후대의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죽음의 해라고 불렀습니다. 3년 뒤인 1350년경에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발트의 연안 국가들까지 흑사병의 영향권에 들게 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병을 피해 다른 지방으로 도망치는 피난민들이 오히려 흑사병의 날개를 달아준 셈이었습니다. 평균 전파 속도는 하루에 2에서 8km에 달했는데 이는 말을 타고 이동하는 속도라기보다는 걸어서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이 주요 전파 매개체였음을 보여줍니다. 불과 3년 만에 흑사병은 유럽 전역을 집어삼켰습니다. 당시 유럽의 의학 수준으로는 이 재앙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위생관념이 희박했던 사람들은 잘 씻지도 않았고 병에 걸리면 치료를 받기보다 성당에 모여 기도를 드림으로써 오히려 감염을 확산시켰습니다.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법이라곤 피부에 생긴 종기를 째서 고름을 짜내거나 나쁜 피를 뽑아낸다며 사열을 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냄새가 병을 옮긴다고 믿는 독기설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향기로운 꽃이나 향료를 들고 다니며 병을 막으려 했습니다. 후대에는 새 부리처럼 생긴 가면을 쓴 역병 의사들이 등장했는데 그 부리 끝에 약초나 향료를 채워 넣어 나쁜 공기를 정화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기독교의 종말론 사상과 맞물려 흑사병을 신의 징벌로 여기는 풍조가 만연했습니다. 스스로 죄를 씻는다며 채찍으로 자신의 몸을 때리면서 순례를 다니는 채찍 고행단까지 등장했으니 당시 유럽 사회가 얼마나 큰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세 유럽은 중앙 집권화가 미약한 봉건제 사회였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일사불란한 방역 조치는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유럽 사회의 정신적 지주였던 가톨릭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교회도 온갖 방법으로 병을 막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노력들이 대부분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성직자들은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 돌보거나 위로 행위를 했고 1대1로 고해성사를 진행했으며 다 함께 모여 성체성사를 거행했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무지는 가장 헌신적이었던 성직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수많은 성직자들이 흑사병으로 목숨을 잃었고 심지어 외부와 단절된 폐쇄적인 수도원조차 이 재앙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 수도원에서는 동료 수사들이 모두 죽고 홀로 남은 마지막 수사가 그 비참한 현실을 기록하다가 결국 자기 자신마저 죽음을 맞이해 기록이 중간에 끊겨버린 문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합리적인 조치들이 시도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환자들을 격리하고 그들이 쓰던 물건을 불태우는 등 현대적인 방역의 개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대도시 밀라노는 환자가 발생한 집의 모든 가족을 집안에 가두고 문을 봉쇄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통해
인구의 15% 희생만으로 도시 전체를 지켜내기도 했습니다. 비인간적인 방법이었을지 모르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처절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했던가요? 이 끔찍한 흑사병은 역설적으로 유럽 문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 많게는 절반이 사망하면서 기존의 사회 질서가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첫째, 교회의 권위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신의 대리인이라는 성직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가고 간절한 기도가 아무런 효과를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점차 교회에 대한 불신과 회의감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죽은 성직자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자격미달의 인물들을 무분별하게 임명하면서 교회의 부패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는 종교개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둘째, 중세의 근간이었던 봉건제도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인구가 급감하자 노동력의 가치가 폭등했고 농노들의 임금이 치솟았습니다. 영주에게 억압받던 농노들은 더 나은 대우를 찾아 도시로 떠나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영주와 귀족들은 노동력 부족과 임금 상승, 물가 폭등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봉건제도와 종교의 절대적 권위가 약화되는 가운데 사람들은 신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 사고를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인문주의, 즉 르네상스의 서막이었습니다. 또한 심각한 노동력 부족은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어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발명과 같은 혁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흑사병을 르네상스의 도화선이 된 축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흑사병은 여전히 완전히 퇴치된 병은 아닙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매년 수천 건의 발병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흑사병은 세균성 질환이라 현대의 항생제로 쉽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중세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죽음의 그림자는 이제 인류의 과학 앞에 그 힘을 대부분 잃게 된 것입니다. 흑사병이 중세의 질서를 무너뜨렸다면 근대 산업화 시대의 도시를 공포에 떨게 한 또 다른 유령이 있었습니다. 바로 콜레라입니다. 콜레라는 본래 인도 겐지스강 유역의 풍토병이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전 세계의 식민지를 건설하며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이룬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면서 이 병을 전 세계로 퍼뜨리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제국은 인도로부터 부와 자원을 가져갔지만 콜레라라는 치명적인 특산물도 함께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1817년 인도에서 대규모로 창궐한 콜레라는 영국 본토로 상륙했고 풍토병에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진화했습니다. 당시 영국, 특히 수도 런던은 산업혁명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은 미비했고 도시의 위생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콜레라균에게는 그야말로 블루 오션이었던 셈이죠. 영국을 거점 삼아 콜레라는 유럽 전역은 물론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까지 물과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1854년 런던의 소호 지역에서 콜레라가 다시 대규모로 창궐했습니다. 이때 왕실내과 의사였던 존 스노우는 이 기회에 콜레라의 감염 경로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콜레라 환자나 사망자가 발생한 집을 지도 위에 일일이 점으로 표시하며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지도를 보다가 놀라운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대부분의 환자 발생이 브로드가에 있는 한 공용 펌프 주변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존 스노우는 브로드가의 펌프물이 오염되었다고 확신했지만 몇 가지 예외 사례가 그의 가설을 흔들었습니다.
펌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햄프스테드 지역에 사는 할머니 환자가 있었고, 반대로 펌프 바로 옆에 있는 양조장과 한 공장에서는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발로 뛰며 이 미스터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햄프스테드의 할머니는 어릴 때부터 마시던 브로드 가의 펌프 물맛이 더 좋아서 굳이 하인을 시켜 그곳에 물을 길어다 마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펌프 옆 공장 사람들은 자신들만 사용하는 깨끗한 지하수 펌프가 따로 있었고, 양조장 직원들은 물 대신 맥주를 마셨기 때문에 화를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증거가 펌프를 가리키자 존 스노우는 즉시 지방당국을 설득하여 문제의 펌프 손잡이를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소호 지역의 콜레라 유행은 잦아들었습니다. 훗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최초 발병자의 집 오물 정화조가 낡아 새어나온 콜레라균이 토양을 통해 바로 옆에 있던 펌프의 우물을 오염시켰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패턴을 분석해 질병의 근원을 찾아 제거하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역학조사의 개념입니다. 존 스노우가 펌프 손잡이를 제거한 이 사건은 바로 인류 최초의 과학적 역학조사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중보건이라는 개념이 정립되었고, 런던의 열악한 상하수도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콜레라는 왜 그토록 치명적일까요? 우리 몸은 유해한 세균이 들어오면 설사나 구토를 통해 빠르게 배출하려는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콜레라균은 이 방어 기제를 역이용합니다. 장에 침투한 콜레라균은 독소를 분비해 장세포가 수분과 전해질을 흡수하는 기능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오히려 세포 안의 수분을 장으로 쏟아내게 만들죠. 하루에 최대 20리터의 수분이 설사로 빠져나가는데 물을 마셔도 흡수가 되지 않으니 환자는 극심한 탈수 상태에 빠져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존 스노우와 같은 선구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콜레라가 큰 위협이었습니다. 병원도 깨끗한 물도 부족한 곳에서는 간단한 탈수 증상조차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1960년대 인류는 기적처럼 간단한 해법을 찾아냅니다. 바로 경구수액요법입니다. 맹물은 흡수되지 않지만 우리 몸의 체액과 비슷한 농도의 소금과 설탕을 섞은 물은장에서 흡수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비싼 약이나 의료 장비 없이도 이 간단하고 저렴한 설탕 소금물은 전 세계 수많은 아이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콜레라는 인류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역학조사와 공중보건, 그리고 간단하지만 위대한 의학적 발견을 이끌어낸 질병이기도 합니다. 흑사병, 콜레라, 이 무시무시한 이름들조차 한 수 접고 들어가야 할 인류 역사상 최악이자 최강의 살인마가 있었습니다. 인류가 유일하게 완전 박멸에 성공한 질병. 지금은 미국과 러시아의 연구실에 바이러스 샘플만 봉인되어 있는 전설의 끝판왕. 바로 천연두입니다. 천연두는 너무나 오랫동안 인류와 함께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언제 유행했다고 말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기원전 4000년경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람세스 5세의 미라에서도 그 흉터가 발견될 정도입니다. 치사율은 기본 30%, 전염성은 감기와 비슷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10명 중 3명은 죽고 살아남더라도 얼굴에 곰보 자국이라는 끔찍한 흉터를 평생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프리카와 유라시아 대륙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천연두에 대한 어느 정도의 면역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바이러스와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던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15세기 말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가져온 총과 칼보다
더 무서운 무기는 바로 천연두 바이러스였습니다. 면역력이 전혀 없었던 원주민 인구의 90% 이상이 천연두를 비롯한 9대륙의 전염병으로 사망했고, 이대했던 아즈텍과 잉카 제국은 싸워보기도 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수천 년간의 공존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천연두에 한 번 걸렸다가 살아남으면 다시는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약하게 천연두를 앓고 지나가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환자의 고름딱지를 가루내어 코로 흡입하거나 피부에 상처를 내고 고름을 바르는 인두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현대 백신의 원리와 같았지만 바이러스의 독성을 조절할 수 없었기에 성공 여부는 그야말로 복불복이었습니다. 시술을 받다가 되려 심하게 앓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도 2%에 달했으니 목숨을 건 도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위험한 도박에 종지부를 찍은 인물이 바로 영국의 의사 에드워드 제너입니다. 18세기 말 제너는 시골 마을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소젖을 짜는 여성들은 우두라는 소의 가벼운 질병에 걸리기는 하지만 치명적인 천연두에는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1796년 제너는 역사적인 실험에 착수합니다. 그는 우두에 걸린 여성의 고름을 채취하여 제임스 핍스라는 8살 소년의 팔에 접종했습니다. 소년은 가벼운 열과 함께 며칠 앓다가 금방 회복했습니다. 몇 주 뒤 제너는 소년에게 진짜 천연두균을 접종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소년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소의 질병인 우두가 인간의 천연두에 대한 면역을 만들어준다는 사실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소에서 유래했다고 해서 백신이라 이름 붙여진 이 우두법은 인두법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는 인류가 질병과의 싸움에서 거둔 가장 위대한 승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제너의 발견 이후 전 세계는 천연두 퇴치를 위한 긴 여정을 시작했고, 마침내 1980년 세계보건기구는 지구상에서 천연두가 완벽하게 사라졌음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는 인류가 힘을 합쳐 질병을 정복한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로 과학과 국제협력의 위대한 승리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끊임없는 투쟁이 역사였습니다. 흑사병은 중세시대를 끝내고 근대의 문을 열었고, 콜레라는 우리에게 공중보건의 중요성을 일깨웠으며, 천연두와의 싸움은 백신이라는 위대한 무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재앙들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비극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고통 속에서 인류는 배우고 성장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린 강력한 군대였을까요? 아니면 대지를 황폐하게 만든 끔찍한 기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인류의 가장 끈질기고 무서운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의 문명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때로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버린 거대한 재앙, 바로 전염병의 역사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지혜와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식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저희가 더 가치 있는 역사에 숨겨진 조각들을 발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14년부터 1918년까지 5년간 이어진 제1차 세계대전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약 1000만 명에 이릅니다.
현재 대한민국 서울의 인구 전체가 사라진 것과 맞먹는 엄청난 숫자죠. 하지만 바로 그 비슷한 시기 1918년에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은 불과 3년 만에 최소 2,500만 명에서 최대 5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체 사망자 수와 비슷하고 1차 대전 사망자의 서너 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예로부터 전쟁보다 무서운 것이 역병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대량 살상 무기가 없었던 전근대 시대에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가뭄과 역병이었습니다. 인류가 농사를 짓고 도시를 이루고 국가를 건설하며 문명을 발전시키자 역설적으로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치명적이고 강력한 전염병의 위협에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사를 뒤바꾼 전염병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이름을 떠올릴 겁니다. 바로 흑사병입니다. 인류 역사상 흑사병만큼 거대하고 즉각적인 사회 변화를 일으킨 전염병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봉건 영주들의 힘의 균형과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절대적인 종교적 권위로 유지되던 중세 유럽 사회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들어 놓은 재앙. 과연 흑사병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흑사병, 즉 페스트를 일으키는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라는 균은 사실 유럽이 원산지가 아닙니다. 본래는 멀고 먼 동쪽, 중국 인난 지방의 풍토병이었습니다. 14세기 유럽에서 흑사병이 대유행했는데 그 시대에 어떻게 그토록 멀리 떨어진 지역의 풍토병이 유럽 대륙까지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중국과 유럽 사이에는 히말라야 산맥, 타림 분지, 고비 사막과 같은 거대한 자연 장벽들이 가로막고 있어 교류가 쉽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 해답은 바로 13세기에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했던 거대한 제국, 몽골에 있습니다. 몽골 제국은 유라시아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를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했습니다. 이른바 팍스 몽골리카, 즉 몽골에 의한 평화시대가 열리면서 동서양의 교역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졌습니다. 비단과 향신료뿐만 아니라 문화와 기술, 그리고 안타깝게도 질병까지도 이 거대한 교역망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죠. 몽골 제국 말기, 흑사병은 이미 중국을 넘어 중앙아시아의 스텝 지대까지 진출해 있었습니다. 쥐에 기생하는 벼룩을 매개체로 조용히, 하지만 착실하게 세력을 넓히고 있었죠. 몽케칸 사후 몽골 제국이 여러 칸국으로 분열되면서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지역은 킵차크 칸국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킵차크 칸국은 흑해 북부 연안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며 당시 흑해 무역을 주도하던 제노바 공화국과 충돌이 잦았습니다. 그리고 1346년 킵차크 칸국 군대는 제노바의 무역 도시였던 크림반도의 카파를 포위하고 공성전을 시작합니다. 공성전의 달인이었던 몽골군의 후예답게 킵차크군은 투석기를 이용해 온갖 것들을 성벽 안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온갖 것들 중에는 바로 흑사병으로 죽은 병사들의 시신도 섞여 있었습니다. 당시 공성전에서 시체를 던지는 것은 심리적 압박과 악취로 적의 사기를 꺾는 흔한 전술 중 하나였지만 이때만큼은 달랐습니다. 킵차크군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인류 역사상 최악의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 안으로 던져진 시신들을 통해 흑사병은 카파 시내로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도시가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제노바의 상인들은 배를 타고 필사적으로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메시나 항구에 도착한 12척의 상선이 바로 유럽 흑사병의 비극적인 서막을 열게 됩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대부분의 선원은 배 위에서 죽어 있었고 살아남은 소수의 생존자들조차 온몸의 피부가 검게 썩어 들어가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메시나 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이 배들을 추방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쥐들은 밧줄을 타고 육지로 내려왔고 병균은 항구에 상륙했습니다. 당시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던 메시나를 통해 흑사병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347년 메시나에서 시작된 죽음의 행렬은 불과 1년도 안 되어 이탈리아 전역과 프랑스 대부분을 휩쓸었고 스페인과 발칸반도까지 번졌습니다. 그 전파 속도가 너무나 끔찍하고 빨랐기에 후대의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죽음의 해라고 불렀습니다. 3년 뒤인 1350년경에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발트의 연안 국가들까지 흑사병의 영향권에 들게 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병을 피해 다른 지방으로 도망치는 피난민들이 오히려 흑사병의 날개를 달아준 셈이었습니다. 평균 전파 속도는 하루에 2에서 8km에 달했는데 이는 말을 타고 이동하는 속도라기보다는 걸어서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이 주요 전파 매개체였음을 보여줍니다. 불과 3년 만에 흑사병은 유럽 전역을 집어삼켰습니다. 당시 유럽의 의학 수준으로는 이 재앙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위생관념이 희박했던 사람들은 잘 씻지도 않았고 병에 걸리면 치료를 받기보다 성당에 모여 기도를 드림으로써 오히려 감염을 확산시켰습니다.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법이라곤 피부에 생긴 종기를 째서 고름을 짜내거나 나쁜 피를 뽑아낸다며 사열을 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냄새가 병을 옮긴다고 믿는 독기설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향기로운 꽃이나 향료를 들고 다니며 병을 막으려 했습니다. 후대에는 새 부리처럼 생긴 가면을 쓴 역병 의사들이 등장했는데 그 부리 끝에 약초나 향료를 채워 넣어 나쁜 공기를 정화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기독교의 종말론 사상과 맞물려 흑사병을 신의 징벌로 여기는 풍조가 만연했습니다. 스스로 죄를 씻는다며 채찍으로 자신의 몸을 때리면서 순례를 다니는 채찍 고행단까지 등장했으니 당시 유럽 사회가 얼마나 큰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세 유럽은 중앙 집권화가 미약한 봉건제 사회였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일사불란한 방역 조치는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유럽 사회의 정신적 지주였던 가톨릭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교회도 온갖 방법으로 병을 막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노력들이 대부분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성직자들은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 돌보거나 위로행위를 했고 1대1로 고해성사를 진행했으며 다 함께 모여 성체성사를 거행했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무지는 가장 헌신적이었던 성직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수많은 성직자들이 흑사병으로 목숨을 잃었고 심지어 외부와 단절된 폐쇄적인 수도원조차 이 재앙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 수도원에서는 동료 수사들이 모두 죽고 홀로 남은 마지막 수사가 그 비참한 현실을 기록하다가 결국 자기 자신마저 죽음을 맞이해 기록이 중간에 끊겨버린 문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합리적인 조치들이 시도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환자들을 격리하고 그들이 쓰던 물건을 불태우는 등 현대적인 방역의 개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대도시 밀라노는 환자가 발생한 집의 모든 가족을 집안에 가두고 문을 봉쇄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통해 인구의 15% 희생만으로 도시 전체를 지켜내기도 했습니다. 비인간적인 방법이었을지 모르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처절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했던가요? 이 끔찍한 흑사병은 역설적으로 유럽 문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 많게는 절반이 사망하면서 기존의 사회 질서가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첫째, 교회의 권위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신의 대리인이라는 성직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가고 간절한 기도가 아무런 효과를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점차 교회에 대한 불신과 회의감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죽은 성직자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자격미달의 인물들을 무분별하게 임명하면서 교회의 부패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는 종교개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